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7부 어둠의 땅. 참, 어머님께 도련님 색식감 얘기하셨어요? 개동이 아내가 아침밥을 짓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가며 물었다. 그때까지도 우아미는 건너방 토마루에 서 있다가 개동이 아내의 말에 귀를 쫑긋거렸다. 개동이 아내는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몸을 돌려 세우다 말고 토마루에 우아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색식감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입을 다물고 종종 걸음을 쳤다. 우아미는 형수가 부엌으로 들어간 후에 건넌방 문을 열고 상반신을 방 안으로 꺾어 넣어 누워있는 개동이를 보았다. 성님, 아까 무슨 말인게로? 우아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개동이 옆에 앉았다. 이번에 목포에 가서 내 색식감을 정해놓고 왔다. 놀리지 마시오. 장가 안 갈래? 네 나이 19 아니냐. 몸이 실하고 얼굴이 달덩어리 같은 처자를 내 색시로 정해놓고 왔다. 어떻게 그런 처자를 찾았는 거라우? 너 주근이 아저씨 알자? 그 아저씨 딸이다. 아저씨도 너라면은 사윗감으로 족하시다면서 언제라도 데려가라고 하시더라. 그제야 우아미는 녹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입이 해 벌어졌다. 그는 개동이 형님 내외에 사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제 색시를 얻을 수가 있을까? 내 색시가 될 여자는 어디에 사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그에게는 꿈처럼 아득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곤 했다. 참, 성님, 그저께 웬 여자분이 아버지를 찾아오셨어라. 영산포 영산정 고스가이가 지를 찾아와서는 누가 만나잔다고 해서 따라갔지만 처음 보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찾더라니까요. 내 성전 고로코롬 삐까본 적은 여자는 처음 봤었구만이라오. 뽀글뽀글 지지고 볶은 양머리 양장 차려입고 삐딱 드시는 신식 여자도만요. 여자가 숙부를? 재물포에 있을 적에 은암매를 맺었담시로 아버지가 언제 어디로 가셨냐 언제 소식이 왔느냐함시로 꾸꾸름스럽게 물어보더란께요. 은암매를 맺었다고? 이름이 권 무엇이냐? 맞구만이라고 권순영이라고 했구만이라. 영산정 고스가이 말로는 일본에서 막 귀국했다고 하던디. 숙부는 왜 찾는다고 하더냐? 그거는 물어보지 않았구만이라. 아버지는 의병이었었는데 시방은 만주 어디선가 독립군이 되었다고 했구만요. 독립군 이야기는 왜 했어? 왜요? 독립군이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다른 말은 없더냐? 아참, 뭐 짝귀라는 사람도 묻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꾼의 의병이었는데 잡혀서 목이 잘려갖고 매달아 놓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구만이라.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질컥해진 것 같대요. 그러고 아버지 만나면 재물포에 오면 만날 수 있다는 말 꼭 전해주라고 합디다. 우아미 이야기를 들은 개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아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다. 집을 나와 한다름에 돈들막을 추어올라 영산강 물뚝 쪽으로 뛰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만 같았다. 마음속으로 나는 장가간다. 내 색시는 달덩이 모양으로 고운 목포 처자다 하고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이슬을 털며 물뚝을 탔다.
어느덧 동편 하늘에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아미는 억새꽃빛깔 하늘에 발그레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아침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서 황홀한 마음으로 아침 햇살이 구름장 아래로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였다. 하늘의 구름과 그 아래로 철쭉꽃이 피어나듯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는 아침 햇살, 그리고 아침 바람에 물노을을 일으키는 영상 강물과 이슬을 한 빵 머금은 물뚝의 풀들조차도 처음 본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기만 하였다. 우아미는 색시가 될 여자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개동이 형님이 말한 대로 달덩이처럼 예쁜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순간 아침 햇살이 그의 뼛속으로 스며드는 듯 황홀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물뚝에 피어난 노란 딱지꽃 한 송이를 꺾어들고 이슬에 젖은 대지 위로 퍼져 내려오는 아침 햇살 속에 비춰보면서 남모르는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우아미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 물뚝을 거닐다가 아침을 짓는 연기가 퍼져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몸을 돌려 세웠다. 높아진 하늘에서 꽂혀내리는 햇살은 날로 가늘어지고 영산강을 휩쓸고 내려온 바람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다. 영산강 가을은 바람과 햇살로부터 오게 마련이다. 처서로 접어들면서부터 구리철사처럼 날카롭기만 하던 햇살에 윤기를 더해가고 바람이 깔깔하게 차가워지면서 강변은 온통 엷은 은회색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 무렵이면 넓은 들판도 황금 물결로 뒤덮인다. 이처럼 영산강의 가을은 햇살과 바람과 갈대꽃과 더불어 열린다. 영산강변의 은회색빛 갈대꽃이 흐드러지면 강변 들판이 풍성해지기 마련이다. 다행히 그 해에는 영산강물이 단 한 번도 물뚝을 넘지 않아 3년 만에 풍년이 들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들판이 누렇게 물든 것을 보기만 해도 절로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비칼에 찢김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쓰려왔다. 그들은 미우라 일가가 새끼내에서 영암 쪽으로 빠지는 산 기슭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머지않아서 미우라가 상전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영산포에 자리 잡은 일본인 이민들이 80가구나 되었다. 그들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로 자작 경영을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땅에서 소지주가 되어 소작 경영을 해보자는 쪽이었다. 일본 정부는 자작 경영을 위한 이주민들에게는 전답 2정보를 할당해주고 토지를 매입할 자금에 대해서 5년 거치 연리 6부 25년 이내에 연부 상환 특혜를 주었다. 소작 경영 이주민에게는 전답 5정보 정도를 할당하며 그중 1정보 이내에는 자작해 하고 나머지 땅은 조선인에게 소작을 주도록 하였다. 영산포에 온 일본 이주민들은 거의 소작 경영을 원했다. 그들은 조선에 나와서 지주 노릇을 하고 싶어 한 것이다. 그들은 조선에 와서 스스로 농사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면서 할당받은 5정보 땅을 모두 조선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 흙에 손을 안 대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였다.
조선 농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하여 토지 확장을 하는 치들도 있었다. 이렇게 되니 조선의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일본 이주민의 지도적 역할이란 일본의 허울 좋은 구상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일본 이주민들은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들을 소처럼 부려 편하게 놀고 먹자는 속셈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일본인 시가라는 사람이 대역 소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농민이 과연 한인 사이에 끼어 한인의 눈에서 내지에서와 같이 똥통을 메고 분뇨를 손으로 만질 수가 있느냐는 것은 연구할 문제다. 자기 나라에서는 상등 기차를 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꼭 1등 차만을 타고 다니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이와 같은 인심의 기미를 생각한다면 일본인은 빈농이나 소작인에 이르기까지 한인보다 우등인종이라고 자부하는 이상 이는 실로 수월치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같은 일본인 사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똥통을 메고 분뇨를 주무를 수 있는 것이니 요는 단체적 이주를 실시하여 가능한 조속히 일본인의 이주를 도모하여 일본 불학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면 한국에 대한 영구적 성질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현대의 일본인의 깊은 사려를 요할 것이 많다고 하겠다. 월전의 해야 밀사 문제는 오히려 말초지사이다. 지엽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적처럼 일본 이주민은 조선에 와서 똥통을 메고 분뇨를 주무르기는커녕 흙의 손조차 대려고 하지 않았으며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농토를 조선인에게 소작을 주어 편하게 살려고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조선에 이주해 오자마자 정부로부터 절이 연부의 대부금을 받아서 초가가 아닌 양철지붕 지부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할당받은 농토를 조선인들에게 소작을 주어 지주 노릇을 하였다. 일본은 농업이 주민정책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론을 들고 나왔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조선신보에 가르되 일본 농상성 농무국장 사카이는 조선 사정에 밝은데 조선 이주민에 대하여 담화한 바를 본즉 조선에 이주하는 것이 하와이나 호주에 이주하는 것과는 원래 그 취지가 다르다. 조선에는 자본가, 기업가, 기술자가 결핍할 뿐더러 적당한 농업상 노동자가 결핍한 즉 일본의 기업가가 조선의 농업을 경영하려면 농업상 노동자가 필요하고 특히 조선에서 토지를 구입하여 농업을 영위하려면 각처의 일본의 농업가를 혼입하여 조선인을 지독해 함이 필요하니 이 방법을 취하면 동일한 토지에도 조선인의 손으로 이룬 것에 비하면 3배 이상의 수확이 용이할 뿐더러 또한 일본 농민이 아니면 저수지를 축조하거나 혹 국어를 개작하여 관계의 방법을 행하지 못한다 하고 조선에 이주하여 농경에 종사하면 일본에서는 농업상의 선소한 영향을 피하되 조선에서는 농경의 이익으로서 이를 작작 유여할 것이요 북조선의 땅은 상금 위난하니 일본 인사가 우선 착수할 지방은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도 매거 키가 어려운 정도거늘 황차 기후 풍토 및 교통에도 남쪽 방면이 우승한 곳이 많으리라.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조선 산업지라는 책에 쓴 글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일본인이 조선에 이주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일본인이 증가할 때 조선의 농사는 기필코 발전할 뿐만 아니라 조선을 부유케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농민 이주는 일본 세력의 부식이 주목적이고 농업 발전은 그 다음이었다. 영산포에 온 일본 이주민들은 가구당 5정보 이상의 농토를 동양척식회사로부터 할당받아서 사음을 통해 소작을 주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토를 동척에 빼앗기고 만 것도 억울한 판에 일본인의 소작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다. 햇살은 제법 눈이 부셨지만 강바람이 쌀랑하게 느껴지는 아침, 미우라가 낯선 통역을 데리고 새끼네에 나타났을 때 새끼네 사람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개동이한테 몰려와서 미처 말을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다. 모래내에 이사온 쪽발이 미우라가 우리 동네에 와서는 새끼네들이 몽땅 지것이 되었은게 소장료를 자기한테 내라고 한다니까. 너무 늙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칠복이 영감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개동이를 찾아와서 숨가쁘게 하소연하였다. 그들은 개동이한테 당장 마을로 가서 일본 사람 미우라를 만나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동척 소유라면 편말을 박았었는데 미우라가 자기 땅이라니요. 수업을 하다 말고 마을 사람들을 만난 개동이는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동척 소유라고 억지를 쓰던 새끼네들 토지가 일개 일본 이주민의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지구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어쩌겠는거라. 성님이 가서 한번 놔줘봐야 안 쓰겠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 우아미도 숨을 씩씩거렸다. 미우란 거는 그 일본 사람 시방 어디냐? 새끼네 와 있구만이라오. 개동이가 묻고 우아미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수업이 2시간 남아있으니까 수업을 끝내고 곧 가마. 개동이는 새끼네에 와 있다는 미우라를 만나서 그가 새끼네 들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연유를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아니구만이라오. 시방 우리하고 같이 가서 따져야 하는구만이라오. 우아미는 그러면서 개동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개동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미우라를 만나기 위해 새끼네로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 몸피가 엄장한 김덕만이와 우아미보다 나이가 적은 또시기가 한꺼번에 개동이의 다른 팔을 잡았다. 칠복이 영감과 최복실이는 우두커니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개동이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저기 운동장 오도나무 밑에서 내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개동이가 마을 사람들을 보며 사정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개동이의 그 같은 태도에 크게 실망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참말로 새끼네에서 외말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러요. 성질이 우악스러운 김덕만이가 짜증을 부리듯 큰 소리로 내질렀다. 김덕만의 목소리에 놀라 교실에 있던 학동들이 우르르 복도로 나왔다. 개동이는 서둘러 학동들을 다시 교실 안으로 몰아넣고 나서 난감한 얼굴로 사정하듯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수업이 끝낼 때까지 운동장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오가 훨씬 지나서야 개동이를 앞세우고 새끼네로 향했다. 마침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만 마치고 파한 아이들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 긴 행렬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이 새끼내에 도착해보니 미우라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개동이를 앞세우고 모래내 모퉁이에 있는 미우라 집으로 몰려갔다. 그들이 양철 지붕의 집으로 휘어드는 골목에 이르렀을 때 대문 앞에 미우라가 서 있었다. 개동이는 처음으로 미우라를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그는 근육질의 얼굴에 키가 작고 몸집도 왜소했으며 잘 지어놓은 집에 비해 입성이 결코 돋보이지 않았다. 미우라와 마주선 개동이는 마디가 굵은 왜소한 일본인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보았다. 개동이가 보기에 미우라의 손은 새끼네 사람들의 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개동이는 미우라가 농사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 새끼네에서 왔습니다. 미우라 상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새끼네 뜰의 농토가 미우라 상 소유라고 하셨다는데. 개동이가 미우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한껏 기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개동이가 말을 하는 동안 미우라는 이상하게도 입가에 미소를 담뿍 머금은 채 연신 벙식거렸다. 개동이는 미우라의 그 같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 당신 우리말을 썩 잘하는군요. 미우라가 버릇처럼 벙식거리며 말했다. 그는 개동이가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반가움을 느낀 것 같았다. 개동이는 미우라의 그 같은 심중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어째서 새끼네들 농토가 당신 소유라는 것이오? 개동이가 이번에는 다소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미우라는 볼품없는 체구에 작은 눈을 껌뻑거리며 여전히 벙식거리고만 있었다. 개동이는 미우라가 그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만 같아 기분이 언짢아졌다. 아, 내가 새끼네 사람들의 지주가 되었다오. 내가 동척에서 새끼네 토지를 배당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새끼네 사람들은 내 소작인이 된 것이라 이거요. 미우라가 웃음을 섞어가며 질근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어째서 새끼네 토지가 당신 거냐 되었냐 이 말이요. 누구 맘대로 새끼네들이 당신이 차지해. 성질이 급한 김덕만이가 개동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미우라를 메어 칠 듯 눈을 부라렸다. 미우라는 김덕만의 태도에 겁먹은 얼굴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개동이를 보았다. 그는 김덕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그의 험악한 표정에서 위압감을 느꼈던 것이다. 이런 차죽일 놈! 새끼네들은 우리 땅이야 이놈아! 이 딸 강도야! 어째서 네 땅이란 말이야! 이번에는 또 시기가 미우라 앞에 삿대질을 해가며 큰 소리로 따졌다. 그러자 미우라는 몸을 조그맣게 웅크리더니 대문 안으로 도망치듯 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다. 새끼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흔들어 보았으나 미우라는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도끼비 날강대 같은 쪽발이 놈아! 또 새끼네에 와서 헛소리를 했다가는 죄질 줄을 알 거라 이놈아! 새끼네들은 동쪽 땅이 아니라 새끼네 사람들 땅이니까 그리 알아! 김덕만이와 또시기가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미끄러지는 함석 대문을 걷어차며 저마다 소리쳤다. 개동이는 난감한 얼굴로 미우라의 양철 지붕을 쳐다보고 있었다. 미우라의 말대로라면 그가 동척으로부터 새끼네들 농토를 배당받아 새끼네 사람들을 소작인으로 부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우라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척이 일본 이주민들에게 가구당 5정보의 농토를 배당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미우라는 새끼네 사람들에게 지주 행세를 하려 들 것이고 동척은 뒷전으로 물러앉고 만 것이었다. 자자, 돌아가십시다. 미우라에게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개동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끼네로 돌아가자고 했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미우라 집안으로 쳐들어가서 행패라도 부리게 되는 날에는 더 큰 일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실 따지고 보면 잘못은 동척에 있었다. 자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나중에 동척을 상대로 따집시다. 개동이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당장 동척으로 몰려가세! 김덕만이가 소리쳤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덕만이 말대로 하자고 하였다. 자자, 좌우당간 돌아갑시다. 개동이는 큰 소리로 말하고 우아미를 앞세워 몸을 돌려 세웠다. 그러자 분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와 있는 새끼네 사람들도 하나 둘 개동이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모두 힘이 빠져 있어 두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어느 날 갑자기 동척이라는 것이 생겨 그들의 땅에 편말을 받고 주인 행세를 하려 들더니 이제는 난데없이 난쟁이 같은 일본 이주민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땅 주인이라고 억지를 쓰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개동이는 모래내 모퉁이 큰 소나무 그늘 밑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미유란의 양철집을 바라보았다. 새끼네 사람들도 개동이를 따라 눈꽃 빳빳하게 말아올려 미우라의 집을 질러보았다. 그들 중 누구인가 가래침을 울거내어 퇴퇴거리며 뱉었다. 이래도 되는구라우? 남의 나라에 몰려와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땅을 차지해도 되는구라우? 가만히 보니까 외놈들이라는 게 숭악한 날강도들이 아닌감. 원 저렇게 무지막지한 종자들이 있을거라우? 미우라 집으로 몰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우아미가 개동이와 미우라 집을 번갈아 보며 비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제 나라님 탓이로구먼. 저런 꼴배기 싫어서 우아미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장의병이 되었던 거요. 그러고 보면은 우아미 아버지가 나라님보다 낫단께. 다 우리 탓이구먼. 우아미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장의병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때 우리 모두 장의병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구만. 다 우리 탓이여. 칠복이 영감과 덕만이가 푸념처럼 한숨을 섞어 말하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을 햇빛 속을 걸어 마을로 돌아왔다. 미우라의 집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세웠을 때까지만 해도 당장 동척에 몰려가서 따지자고 큰 소리 치던 그들이었는데 막상 마을로 돌아오자 누구 한 사람 동척으로 몰려가자는 말을 빼지 않은 채 슬금슬금 저마다의 집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들은 너무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큰 슬픔이나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는 풀잎보다 더 약해지기 마련이었다. 지금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없을 만큼 약해졌다. 동척에 가서 따지기로 한 것은 포기했다냐? 개동이도 맥이 빠져 우아미와 함께 돈대를 오르면서 얼핏 입을 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동척에 몰려가서 따진다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하늘은 틀렸구만이라오. 우리들 농토가 다시 미우라 것이 되어뿐지고 우리가 미우라의 소작이니께 떡심이 풀렸으라오. 우아미 목소리도 힘이 빠져 헛바람이 새어나온 듯 하였다. 우아미는 돈대를 오르면서 잠시 전 마을 사람들이 이런 꼴 보지 않게 하려고 그의 아버지가 총을 들고 창의병이 되었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아미는 처음으로 어깨가 저절로 펴지면서 가슴이 뛰기까지 했다. 순간 우아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아직도 새끼네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어쩌면 아버지는 다시 새끼네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든든했다. 성님, 왜 시방은 옛날 우리 아버지 모양으로 외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는 창의병이 없단가요? 돈대를 내려서서 바자울 안으로 들어서다가 우아미가 걸음을 멈추고 서며 뚜벅 입을 열었다. 글쎄다.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조선 사람들이 지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도 저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개동이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새끼네 사람들이 미우리의 소작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기실 그는 이곳에 와서 새끼네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고 그런 자신이 더없이 무기력하게 생각되었다. 개동이는 우아미가 집 안으로 들어선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대로 바자울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필시 미우라가 소장료를 내라고 족대길 것이고 새끼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 뻔했다. 그는 몇 달 후의 일들이 눈앞에 떠오르자 덜컥 겁이 나기까지 하였다. 성님, 묻으시오. 집안에서 우아미가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개동이는 서둘러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태양은 아직 오동나무 위에 멈추어 있었고 이따금씩 강바람이 오동나무 가지들을 흔들 때마다 나뭇잎들이 가을 햇살들을 어지럽게 털어내곤 하였다. 한동안 세상이 조용했다. 바람도 조용했고 하늘은 햇살과 별들을 키우며 죽은 듯 숨죽였다. 미우라도 새끼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상과 하늘이 조용한 대지의 곡식들을 열매를 다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갈무리 되기를 기다렸다. 곡식이 넉넉하게 익어있는 새끼네 들은 풍요로움으로 넘실거렸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곧 폭풍이 몰아쳐올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늦가을 햇살 속에 퍼져갔다.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는 새끼네 사람들도 언제 다시 미우라가 나타나서 소장료를 내라고 윽박질러댈지 모를 일이어서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가을거지가 시작되었다. 새끼네 사람들은 가을거지를 하면서도 미우라가 헌병들을 몰고 와서
총을 들이대고 곡식을 가져가 버릴 것만 같아 조바심에 떨었다. 그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마음 졸이고 피땀 흘려가며 가꾼 곡식을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원통한 일이었기에 생명을 지키듯 곡식을 지켜야만 했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면서도 겁먹은 얼굴로 영산포 쪽과 모래내 쪽에 줄곧 시선을 꽂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가을거지를 모두 끝냈다. 벼낫가리를 마당에 쌓아 올려놓고 나서도 그들은 도둑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였다. 타작을 끝낸 농부들이 영산포에 동척이 들어서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려 들기 이전에 했던 대로 소출의 반을 소장료로 떼어놓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지세와 종자대를 빼고 천수답이 아닌 논의 경우에 수리조합비까지 셈하고 나면 홀태 밑에서 곡식이 바닥나고 말았다. 남은 곡식으로는 세안까지도 빠듯할 정도였다. 당초 지세와 수리조합비는 지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어느 사이엔가 소작이들한테 떠맡기고 만 것이다. 이 밖에도 소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름에게 무릎돈을 주어야 했으니 들판의 그득한 곡식 물결을 보고 풍요로움을 느낀 것도 잠시뿐 가을 거지를 끝내고 보면 춥고 긴 겨울을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아뜩하였다. 그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똑같은 일에 고민을 하게 되면서도 꿈꾸어 볼 만한 더 좋은 일도 없는지라 그저 목줄 지탱하고 살자면 그나마 소작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한숨을 돌리곤 하였다. 소정료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쩔 거라우. 타작을 끝내자 우아미가 개동이한테 물었다. 개동이는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지난해 거정은 박조 씨한테 갖다 줬는데 올해는 동척에 갖다 줘야 할지 아니면은. 우아미는 그러면서 새끼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장료를 어디에 갖다 줘야 할지 몰라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개동이도 우아미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몰랐다. 그의 생각에 동척의 소장료를 갖다 주게 되면 새끼네들이 바로 동척 소유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인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동척이 들어서기 전에 새끼네 땅이 궁토라 하여 이를 관리해온 박조신에게 소장료를 갖다 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분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좋겠다. 두고 보면은 좌우당간에 어디에 서고 무슨 말이 있지 않겠냐. 만약에 미우란 놈이 와서 소장료 내라고 지랄했으면 어쩌끄라우. 글쎄 말이다. 내 생각에도 미우라가 미구에 소장료를 내라고 통지를 해올 것 같구나. 미우라한테는 안 됩니다요. 우아미는 아주 완강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외놈한테는 소장료를 바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조신애한테 소장료를 바친 것과 외놈인 미우라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개동이도 우아미와 같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 해도 외놈에게 소장료를 바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미우라한테 소장료를 바칠 수가 없다고 합디다요. 동척도 마찬가지고요. 아메 새끼네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구먼이라. 성님도 좀 생각을 해보시오. 지구들 나라도 아닌 땅을 떡 차지하고는 소장료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면
말이나 되는 거라? 아무리 나라가 망한 백성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시드게도 없다요. 우아미는 여전히 결연한 빛을 보이며 말했다. 개동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아미가 대견스럽까지 하였다. 배운 것도 없고 평소에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우아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땅을 사랑하는 농사꾼의 고집이라기보다는 분명 자기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연민과 애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개동이는 넉넉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동이는 일본이 이 땅을 결코 쉽게 차지할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을 느끼고 잠시나마 뿌듯한 기분이 되었다. 어쩌면 새끼네 농사꾼들이 문짝게나 아는 사람들보다 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개동이는 깊은 자괴심에 빠졌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영산강변 갈대꽃이 겨울을 알리듯 가을 찬바람에 몸을 흔들며 무겁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때까지도 소장료를 어디에 바쳐야 좋을지 모르는 새끼네 사람들은 이제야 그들이 땅을 되찾게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였다. 동척도 미우라도 소장료를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자기네들 땅에 땀을 쏟아 농사를 지었으면서도 소장료를 바치지 않는 것에 큰 죄를 짓기라도 한 듯 불안했다. 남의 것이라면 지푸라기 하나 탐내지 않고 살아온 그들로서는 조릿조릿 마음이 탔던 것이다. 차라리 박조씨 집에 소장료를 갖다 줘 불더라고. 마치 도둑질한 것 맹키로 마음이 편치 않구만. 굶어도 좋으니까 소장료 갖다 줘 불고 마음이나 좀 편하게 살았으면 시겠어. 못됨시 자진해서 소장료를 갖다 바쳐. 박조씨 네한테 소장료를 갖다가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본디 우리 땅에 우리가 농사 짓는디 어떤 놈이 소장료를 내랴. 나는 동척이 아니라 동척 하납시가 우겨대도 소장료는 안 날래네. 지금까지 무담시 우리네 땅을 궁토라고 덮어 씌워서 소장료를 바친 것도 억울한디 요번에는 외놈들이 또 생육심을 내고 지랄이여. 옳카니 인자부터는 소장료라면 보리 하나도 안 낼 거여. 내 땅에서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내 배도 못 채우고 물 건너 외놈들 배까지 채워줘야 생겼어. 나는 내 배때기에 칼이 들어와도 인자부터는 소장료 안 낼 게 두고 보소. 소장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마을 사람들이 우아민의 집에 모여 의견들을 나누어 보았으나 소장료를 아무에게나 갖춰다 바치고 2달이 쭉 뼈고 살자는 사람들과 지금까지 소장료 바친 것도 억울한데 또 바칠 것이 없다는 사람들로 의견이 쪼개졌다. 그래요. 안 바치겠다면 나도 안 바치겠구만. 내 배도 골골한디 외놈들 배 채워 주겠다고. 처음엔 박조신에게라도 소장료를 바치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했던 몇몇 사람도 다수 의견에 고개를 숙였다. 새끼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하였다.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결정이 나자 그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나 전란을 당했을 때 했던 것처럼 한쪽 벽을 이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곡식을 담아 도배를 해서 숨겨두었다. 전달추리가 새끼네에 나타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소장료를 내지 않기로 굳게 결의한 다음 날이었다. 전달출은 본디 포수 출신으로 장흥에서 노루목 영감을 따라 새끼네까지 흘러 들어와서 살다가 새끼네 사람들이 동청 말뚝을 뽑아버렸던 것을
다시 꽂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곤욕을 당하고 식소를 이끌고 야반도주를 한 지가 1년이 가까웠다. 풍문에 들려오는 소리로 전포수가 동척의 악소배가 되었다고 하였고 선창거리 노름판의 개평꾼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날 새끼내에 나타난 전달줄은 목줄에 힘을 주고 큰 어깨를 으스대며 잔뜩 거드름을 피웠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동척의 악소배 노릇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기가 죽어 그의 눈치를 살폈다. 지난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영산강으로 끌고 가서 쪽배에 태운 후 사지를 결박시켜 강물에 처박겠다고 윽박질렀기 때문에 그때의 일로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이나 아닌가 하여 마음이 죄어들었다. 전달추리가 엄정한 몸짓을 흔들어대며 새끼내에 나타나자 그를 혼뜨게 닥달하였던 마을 젊은이들은 은근히 마음이 불안하여 집 안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그들은 전달추리와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다. 전달출은 탱크 바지에 도리우찌를 삐뚤음이 눌러쓰고 새내끼네 다리를 건너 으스대며 마을로 들어서더니 곧장 돈들막 쪽으로 올라왔다. 마을 사람들은 바자울 안으로 얼굴을 숨긴 채 전달추리가 마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무렵 늦이거니 아침을 먹고 돈에 볏짚을 깔아주려고 들에 나가던 우아미가 돈대 아래서 전달추리와 잡박 마주치고 말았다.